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금실이 아주 좋은 선비네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간 금실이 너무 좋아 삼신할머니가 시샘을 한 것일까.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도 이 부부에겐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었다. 아내는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미안해했고 선비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겼다. 아내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새벽 집 앞 개울가에서 모악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바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다. 간절히 원하면 모악산 산신령이 아기를 점지해 줄 거라 믿었다. 그날 새벽에도 정화수를 떠서 개울가로 나갔는데 바위 앞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여보, 나와보세요.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내의 다급한 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와 보니 바위 옆에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룩져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선비네에는 여인과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여인의 얼굴은 비쩍 말라 있었지만 아기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뻥긋뻥긋 웃고 있었다. 여인은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아기를 찾다가 또 까무러치기를 반복했다. 선비네에는 여인에게는 죽을 써서 먹이고 아기에게는 암족을 만들어 먹이며 정성껏 졸봐주었다. 워낙 기력이 약한 여인은 쉽게 차조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기는 금세 볼이 통통해지고 화색이 돌았다. 그런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비네외는 꿈같이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기력을 되찾지 못하는 여인에게 탕약을 지어 먹일 수 없는 형편을 아쉬워했다. 우리한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던 선비 아내가 눈시를 붉혔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어쩌겠소.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제가 조상님들께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죄스러워요. 어디 그게 당신 죄겠소. 다 부덕한 내 탓이오. 잠깐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렇게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낳은 아기를 떳떳하게 기르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외초롭기 때문이었다. 선비네의 정성으로 아기는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여인은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선비의 아내는 어쩌면 그동안 들인 치성에 감마여 모아산 산신령이 여인과 아기를 이 집으로 보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선비네에는 아이를 올곧게 잘 크겠다고 자짐에 다짐을 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비네에는 아이를 서당에도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커갈수록 부부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며 속을 썩이기 일쑤였다. 보다 못한 선비는 아이를 다잡기 위해 회초리 한 묶음을 준비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부부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아들이 자라 혼이 나는 모습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었지만 선비네에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 마음이 다급해졌다. 한 묶음의 회초리 중에 한 개가 남았을 때 선비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때 아들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야 했다. 선비의 아내는 병든 아버지를 어머니께 맡겨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아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과거를 보라고 한양으로 보냈다. 어미아비의 소원은 오로지 내가 과거의 급제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말을 등짐에 함께 넣어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선비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여보, 아들이 돌아오거든
하나 남은 저 회초리를 전해주시오.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 여겨질 때마다 저 회초리를 보며 옳은 길로 가라는 이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시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죽겠다고 버티던 선비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선비를 멀리 보낼 수 없어 매일 새벽 치성을 지르던 바위 옆에 봉봉을 만들었다. 선비의 아들은 장원급제를 하여 금유환영을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을 했다. 아들은 바위 옆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초막을 찍고 3년간 심연살이를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준 회초리를 머리맡에 두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순식간에 3년이 지나고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산소가 걱정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 혼자 외로울까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초리를 봉분 옆에 묻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간 아들은 결혼하여 아들도 낳고 벼슬길 또한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어머니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의 도리로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자 운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버지 봉분 옆에 나무 한 그루가 곱게 자라나 있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 무덤 옆에 회초리를 묻었던 자리였다. 아들은 그 나무를 나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을 가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유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아버지 산소를 근처 언덕 위로 이장하고 그 옆에 어머니를 나란히 모셨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회초리 나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버님, 이제 노비들이나 전답들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집온 지 이제 겨우 3년째건만 이미 온 집안은 며느리 양씨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살림솜씨가 워낙 뛰어난 데다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는데도 빈틈이 없어 그동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예쁘게만 보아왔었다. 헌데 이것이 어인 말인가. 손자를 귀엽다 하면 나중에는 제 할아버지 상투까지 쥐고 흔든다 하더니 시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가산을 통째로 내게 넘기란 말이냐? 옆에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고 나섰다. 양씨 부인은 시부모의 빈잔을 각오하고 있었던 터라 별다른 내색 없이 다시 시아버지를 졸랐다. 아버님, 지금까지 제가 허튼 일을 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제가 아버님께 이러한 청을 드리는 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사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지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양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허!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무언가 말 못한 깊은 속내가 있음을 짐작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넘겨달라는 데는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해달라며 졸라대자 결국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굳혔다. 시아버지는 지금껏 한 번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 없고 항상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며느리를 믿기로 했다. 그가 며느리를 믿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녀의 부친 때문이었다. 그는 광주 어느 산골에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지만 성경지명이 탁월했고 세상사 이치를 두루 섭렵한 비범한 인물이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며느리기에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양씨 부인은 곧 노비들을
마당으로 모이게 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자네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네. 양씨 부인은 노비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노비들이 놀라 되물었다. 말 그대로라네. 이제 자유로이 땅을 일구고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일세. 어떤가? 그리 하겠는가? 아이고, 아씨, 소인들이야. 그리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노비들은 감격하여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그럼 그리 하도록 하게나. 우선 당장 살 곳이 필요할 터이니 내가 좋은 장소를 일러주겠네. 이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게나. 양씨 부인이 노비들에게 일러준 곳은 무주 구촌동의 깊은 산속이었다. 비록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노비들은 양씨 부인이 준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무주 구촌동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밭에 곡식을 심어 거둔다는 기쁨에 들떠 밤낮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당장 이듬해부터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양씨 부인은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노비들과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노비들이 수확한 쌀을 보내려 하자 그것을 마다하고 대신 해마다 일정량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도록 했다. 노비들을 자유의 몸으로 면천시킨 양씨 부인은 집안의 큰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꿔 따로 보관하고 남편 김천일과 함께 직접 논밭을 일구며 시부모를 봉양했다. 남편 김천일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았다. 부인, 그래도 양반 저통에 있지. 어찌 그 많은 노비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직접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단 말이오. 서방님, 제가 일이 하는 것은 다 훗날을 예비하려는 것이옵니다. 훗날? 예, 지금이야 별일이 없지만 조만간 나라에 큰 변이 생길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서방님께서는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이런 행동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부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어허, 점점 모를 소리만 하시는구려. 김천일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서방님께서는 이제부터 강론회를 자주 여셔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강론회? 네, 되도록이면 이 근방뿐 아니라 주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양씨 부인은 다부지게 말했다. 강론이라면 나야 즐겨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이자면 대접하기도 수월찮은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단 말이오. 그것은 당연히 아녀자가 할 일이니 서방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돈도히 다지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날부터 김천일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강론회를 열었다. 때때로 양씨의 건의로 강론회에 모인 사람들과 산행을 하거나 씨름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자 갈수록 강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다. 양씨는 강론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 곧잘 잔치가 벌어지곤 했다. 그녀는 힘든 기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접했다. 하루는 강론을 끝낸 김천일에게 양씨가 말했다. 서방님, 내일은 사람들에게 박을 하나씩 가져오라 하십시오. 네?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아내의 별스러운 부탁에 김천일이 물었다. 호군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호군? 갑자기 호군이라니. 장수들을 위해 박을 필요하단 말이오? 네, 곧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양씨 부인은 김천일이 모아온 박을 단단한 무쇠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검은 칠을 했다. 또한 양씨는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예전에 가산을 처분한 돈으로 창이나 칼들을 스스로 사들여 그곳에 쌓아놓았다. 이렇게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임진년이 되었을 때 나라에 큰 변이 생겼다. 바다 건너 왜구들이 때를 지어 침략해온 것이다. 김천리는 아내의 성견지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방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의병을 모집하여 전란에 휘말린 나라를 구하십시오. 양씨와 김천일은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개시했다. 의병을 모으는 것은 오래전부터 강론회로 인연을 맺어놓은 이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집안에 있는 여러 개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무기는 의병들에게 지급하였고 무주 구촌동에 있는 노비들에게 저장해두라고 한 곡식들은 곤량미로 충당했다. 아내의 성견지명과 후원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의병 5천여 명을 모집한 김천일은 호남 지역에서 왜군을 맞서 많은 공을 세웠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내가 넓고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마을이 있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늘나라 선녀들도 매달 보름이면 달빛을 타고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갔다. 그 중에 막내 선녀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막내 선녀는 땅에 내려와 목욕만 하고 가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증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다. 궁금한 걸 못 참는 막내 선녀는 언니들이 목욕하는 동안 몰래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기로 했다. 막내 선녀는 언니들과 목욕을 하는 척 하다가 살짝 빠져나와 마을로 들어갔다. 보름달이 훤히 비치고 있어 어렵지 않게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막내 선녀는 목욕을 하러 내려올 때마다 언니들 몰래 마을 구경을 하고 다녔다. 그날도 언니들 몰래 빠져나와 마을 구경을 나섰는데 작은 초가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호기심 많은 막내 선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방문에 길을 갖다 대었다. 어머니,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불효자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방 안에서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청년의 울음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막내 선녀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참 울던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막내 선녀는 얼른 몸을 숨기고 남자를 훔쳐보았다. 달빛에 비친 성년이 그렇게 늠름해 보일 수가 없었다. 눈물에 젖은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나 보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평생 이 못난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수절하신 어머니께서 저렇게 편찮으신데 보약한 채도 못해드리고 고깃굿 한번 못 끓여드리니 내가 무슨 염치로 더 살기를 바랄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막내 선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막내 선녀는 아쉽지만 그 집을 뒤로하고 언니들이 목욕하고 있는 대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하늘로 가서도 막내 선녀는 청년의 근심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라 배를 짜면서도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 막내 선녀는 국립 끝에 몰래 하늘나라의 보약을 구했다. 선녀가 인간 세상에 관여하고 나서는 것은 큰 벌을 받는 일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막내 선녀는 성년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 막내 선녀는 잊지 않고 보약을 챙겨서 내려왔다. 한창 언니들이 물놀이 하는 동안 막내 선녀는 또 몰래 그 청년 집으로 갔다. 선녀는 방문 앞에 약을 놓고 쌀이면 밖으로 나와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방에 불은 켜지지 않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녀들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었다. 막내 선녀는 상심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늘로 올라온 뒤에도 막내 선녀는 오로지 청년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늘 밝고 빛나던 선녀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긴 선녀는 보약을 미리 챙겨놓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만 기다리는 게 그나마 낙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이 다가오자 어둡던 막내 선녀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막내 선녀는 언니들 몰래 청년의 집으로 갔다. 그날은 다행히 청년의 집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방문 앞에 보약을 내려놓는 막내 선녀는 방문에 귀를 갖다 대어 보았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 내 효성이 지극한 덕이지 뭐냐.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보약을 내려주신 게지. 그나저나 보약은 누가 갖다 놓은 걸까? 요행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쾌차하자 오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막내 손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결코 맺어줄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 뒤로도 매달 보름마다 막내 손녀는 청년 집 방문 앞에 보약을 갖다 놓고 청년의 모습만 훔쳐본 뒤 돌아오곤 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막내 손녀는 청년을 그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렇게 밝고 예쁘던 막내 손녀가 시름시름 앓으며 호소리까지 해댔다. 그러다가도 목욕하러 가는 날이 다 되어가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얼굴에 홍조가 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언니들은 막내 손녀의 병이 목욕을 하러 가서 생긴 것이라고 여겼다. 목욕을 하러 내려온 언니들은 몰래 막내 손녀의 뒤를 밟기로 했다. 그날도 목욕을 하는 척하던 막내 손녀가 슬그머니 뇌를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가더니 작은 초가집 앞에 먼저 서는 것이었다. 그때 방문을 열고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막내 손녀가 가슴을 감싸며 후다닥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막내 손녀의 병이 산사병임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절대로 맺어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건 언니들도 익히 아는 일이어서 큰 사단이 날 것을 알기에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언니들은 막내 손녀를 어떻게 단념시킬까 고민에 빠졌다. 이 일을 옥황상제가 알게 되면 불효령이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언니들의 근심도 날로 커져갔다. 그런 와중에 막내 손녀는 얼굴색이 변해가며 병이 점점 깊어갔다. 막내 손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언니들이 옥황상제께 이실 직고했다. 옥황상제는 당장 막내 손녀를 불러오라고 불효령을 내렸다. 그분과 제가 절대로 맺어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멀리서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옥황상제 앞에 불려온 막내 손녀는 울면서 애원을 했다. 아무리 옥황상제라 해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애절하게 매달리는 막내 손녀를 외면할 순 없었다. 또한 아무리 그래도 하늘의 법이 있기에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옥황상제는 막내 손녀가 원하는 대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주기로 했다.
인간이 아닌 나무로 태어나게 해서 내려보내주는 벌을 내린 것이었다. 막내 선녀는 소원대로 청년의 집 앞에 느티나무로 태어나서 그 청년과 청년의 후손들이 무탈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백제 근초공황 시대에는 전쟁이 유난히 많았다. 특히 신라 백제와 자주 겨루었는데 모두 용도를 넓히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백제 땅 어느 마을에 예선과 가뿐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예선아, 우리 어린이 되어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래 가뿐아, 우리가 시집을 가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꼭 함께 살자.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던 가뿐이와 예선이는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여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두 처녀의 부모들은 가뿐과 예선을 시집 보내기 위해 신랑감을 찾았다. 하지만 신랑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제 땅의 젊은 남자들은 신라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 모두 싸움터로 나가고 없어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 때문에 가뿐과 예선의 부모들은 한숨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싸움터에서 팔 하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예선이 홍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던 그의 부모는 서둘러 그 청년과 딸을 혼인시키려 하였다. 예선아, 정말 잘됐다. 너도 이제 시집가게 되었구나. 가뿐은 예선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예선은 가뿐이를 매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가뿐이 또한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렸다. 얼마 뒤 예선이는 외파리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생각했던 대로 혼인을 하니 가뿐이를 자주 만날 수 없었다. 그 탓에 예선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예선이 남편이 걱정이 되어 물었다. 무슨 일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저 서방님, 제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소원인지 말해보시오. 제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가뿐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어린이 되어도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방님, 가뿐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해주세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소. 정 원한다면 함께 살도록 합시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예선은 너무나 기뻤다. 예선은 그 즉시 가뿐에게 소식을 전하고 얼마 뒤 가뿐이는 예선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가뿐이와 예선의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화목하고 즐겁게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선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가뿐이 예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선아, 내 남편이 한 팔로 힘든 농사일을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럽겠니.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농사일 그만하고 글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글 공부를?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고? 예선은 가뿐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평생 농사꾼밖에 더 하겠니? 글 공부를 해서 벼슬길을 나가야 큰일을 하지. 농사는 우리가 지으면 되는 거고. 그날 밤 예선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가뿐이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두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편안히 앉아 글 공부를 하란 말이오? 그러나 예선과 가뿐의 끈질긴 설득에 예선의 남편은 결국 글 공부를 시작했다. 가뿐과 예선은 죽을 힘을 다해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였다. 예선의 남편은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예선의 남편은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남편이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할 틈도 없이 예선은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가뿐과 예선의 남편은 예선을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서방님, 제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제가 죽으면 가뿐이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위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서방님이 아내로 맞아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선은 남편과 가뿐에게 서로 혼인할 것을 부탁하고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예선의 죽음은 남은 두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슬픔이었다. 예선의 남편과 가뿐은 슬픔을 삼키며 하루하루 보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선의 남편이 가뿐을 불렀다. 아내가 죽기 전 우리에게 혼인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였소. 이제 우리가 혼인한다고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니니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소. 가뿐은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내가 혼인을 하려는 것은 내 한 몸 편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 또 주군하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오. 서방님, 예선이의 유언은 제가 사랑이 있는 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혼자 행복하자고 서방님과 혼인을 한다면 훗날 죽어 예선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한 것은 예선이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말을 마친 가뿐은 조용히 일어나 예선의 집을 나갔다. 그 길로 가뿐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예선의 몽복을 빌며 보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가뿐과 예선의 숭고한 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마을에 두 개의 석탑을 나란히 세웠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충궁동 3층 석탑과 충궁동 5층 석탑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이 부자인데다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였다.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는지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닥달에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가 끝내 성화를 못 이겨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괴롭혀대니 도무지 견딜 재간이 없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근동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총각인 막내 아들까지도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 나이 20이 넘도록 색시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웃 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 며느리로 갔다가는 시어머니 등살에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들다는 게야.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 없잖아요. 딸이 단단히 결심을 하고서 나오는데 그 고집이 어찌나 센지 부모로서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다.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를 정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정정긍긍하던 부자가 입이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에 며칠이나 견딜런지원.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어 부자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꼬투리를 잡고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묵묵히 지 할 일만 했다. 때가 되면 밥을 차리고 빨래와 집안 청소와 시댁 식구 뒷수발 따위에 집안 대소사를 찬찬히 챙겼다. 그 솜씨가 어찌나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을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송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송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얼토당토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하며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너 인연,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식이었다. 그때였다. 아무 말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바닥에 냅다 패대기를 쳤다. 마르라르의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인연이 사람 잡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닥에 획 팽개쳤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전연복에 전연이 시어머니 치네. 발악하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못 들은 척 제 할 일만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며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밖에 나갔던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해댔다. 글쎄 전연이 사람을 치네. 전연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연을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자 남편과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새 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서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 하나 가득을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됐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얌전하게 상을 차려서 내오더니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오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내가 꾹 참으려구나. 알았지? 네 아버님.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다. 같은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며느리를 닥달하다가 보기 좋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시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됐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소리도 치지 못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얘야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하던 시어머니 기세는 그렇게 푹 꺾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집안 살림을 매시 있게 보살펴 나가니 어느새 그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며느리 칭찬이 입을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이후 며느리는 집 나갔던 두 형님을 모셔와 새 형제와 새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